악재가 호재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며칠 내 또는 뭐 몇 주 뭐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판료를 완료하는 분들을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필요한 뉴스, 그리고 이렇게 몇 달 이상 또 몇 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을 이제 중장기 투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또 투자에 활용할 뉴스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경제방송에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 이게 단기적인 뉴스인가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근데 사실 어떤 투자자인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의 성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한 며칠, 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떨어져요. 오히려 뭐 횡보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된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타고난 단기 트레이더예요. 자, 물론 뭐 그런 분 중에도 가끔 나는 내 계좌에 몇 년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현실은 뭐냐? 몇 년 전에 투자했는데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인 거죠. 자,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해보셨는데 영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중장기 투자자로 변신하는 걸 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뭐냐? 가장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는 항상 회복하고 상승하고 둔화하고 침체를 가고 다시 또 회복하고, 실물 경제가 회복하고 상승할 때 주식을 투자하고 존버하죠. 둔화 침체할 때는 매도하고 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을 노리는,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을 중장기 투자자라고 말하는데, 이 그림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여기 빨간색이 뭐냐? 설비 투자 지표예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이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를 하죠? 바닥 찍고 설비 투자가 쫙 올라갈 때 파란색의 주식시장 보면 굉장히 잘 올라가죠. 이런 구간에만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거나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때부터는 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식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비껴 나가고 있다가 다시 또 설비 투자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때, 굉장히 얄밉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런 때만 와서 먹고 나갑니다.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대부분은 이렇게, 제가 중장기 투자자니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유용한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영상 내용을 이렇게 보고 며칠 몇 주 있다가 형 지난번에 뭔가 뉘앙스가 뭔가 좋지 않다 그랬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며칠 또는 몇 주 내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놈이 상식적으로 선물 옵션 투자하지 뭐하러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거 찍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맞출 수 있다 그런 놈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자, 그래서 뭐 중장기 투자자로 변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자,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 악재가 호재로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식시장이 고점 근처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호재가 나왔는데 악재로 주식시장에서 막 인식하고 사람들이 던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대로 저점 근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 대비 최저 마이너스 60% 정도 반토막 이하로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07년 8월입니다. 그러면은 고점 근처예요. 이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금리 인하가 되면 이때가 주식시장 저점이다, 매수를 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요때 2008년 8월 요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이때 사라는 거예요. 이때 저점이라고. 완전히 뭐 미친놈이죠.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샀으면 정말 마이너스 60%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분들은 왜 그때 이런 미친 소리를 했을까?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007년까지 이게 미연준 기준금리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때도 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심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경로였고, 지금은 미국이 심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경로예요. 그때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06년 말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도 모기지 금리가 막 7%, 8% 이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비싼 이자를 내고 계속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은행권에서는 이런 사람 신용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택만 담보로 잡으면 무조건 그냥 대출을 해줬던 때가 2007년까지예요. 근데 2007년이 딱 되니까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걸 생각하고 모기지 금리 7%, 8%짜리 대출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미연준에서 안 되겠다, 금리 동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07년 7월이 됐는데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미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금리 유지하지 말고 인하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금리 인하가 저점이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가 저점이다, 매수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연준에서 이제 동결하다가 그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자는 건데, 자 이게 호재입니까? 자 그때 전문가들은 완전히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뉴스 한번 보죠. 미국의 고용이 둔화한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가 늘고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좋던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노란색이 실업률입니다. 과거에 이게 세로선 1990년대 경기 침체, 2001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처럼 실업률이 쭉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죠?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용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폭락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뉴스는 뭡니까?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 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 뉴스냐면 전날 뉴스예요. 전일. 2023년 11월 2일 전일 뉴스입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고용시장이 둔화도 되고 있다 보니까 안 올릴 거다, 앞으로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게 호재가 돼서 막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거 실업률 치솟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악재가 호재로 돼서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좋다 생각될 것 같죠?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쫙 올라가서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 그림 보면 또 틀립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흔하게 치고 빠지고 잘하니까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 떨어지면 호재예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2001년 IT 버블 붕괴하기 전에 여기 빨간색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미리 빠져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고점 찍고 10년물 국채금리 미리 빠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귀신같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빠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국채 투자자들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파요. 얘네들이 봤을 때 앞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 생각하면 바로 그냥 안전자산 매수하는 겁니다. 특히 장기 국채를 사면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디플레이션 심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국채가 팍 튀어오릅니다. 못해도 50% 이상 수익이 나요. 매집을 시작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같이 과거 엄청난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는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국채 트레이더들은 뭔가 안 좋은 걸 보고 있는 거구나.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건 지극히 단기 트레이더들의 뉴스니까, 중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다른 부분, 너무 이게 뚝 떨어지면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크게 가지는, 그래야 되는 실물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표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죠. 자,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찍을 듯 하더니 다시 46.7%로 이번 11월에 발표가 됐어요. ISM 제조업 지수는 20개 이상, 400개 이상의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 어떠냐 물어보는 건데 50 이하에 있으면 뭐 다수 업체들이 우리 제조업 업황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50 이하의 구간에 오래 머무르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게 코로나예요. 주식시장이 반토막 날 위험이 있는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인데 아직 주식시장 안 빠지고 있죠. 대신에 이게 50 이하로 짧게 머무르는 요 2012년에는 유럽 부채 위기, 2016년에는 중국발 부채 위기 터졌었죠. 이렇게 짧게도 머무르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뭔가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대규모 침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가 뭔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ISM의 신규 주문 지수예요. ISM은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입니다. 여기서 조사해 주는 건데 일단 기업들이 뭐 주문이 들어와야 제조업체들이 생산도 하고 이거 출하해서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잡히는 건데 올라갔는 듯 싶더니 다시 또 떨어져요. 45.5%. 페이크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ISM 고객 재고, 요게 또 선행성을 가지는데 제조업체들은 도매업체, 소매업체들한테 물건을 넘기잖아요. 얘네들의 재고가 어느 정도냐인데 50에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주문도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건데 48.6으로 고객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데 ISM 생산 지표 보면 50.4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팍팍 늘리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고를 쌓으면 이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지금 최대한 생산량을 딱 주문량만큼만 이렇게 맞춰가면서 재고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현재 업황이 둔화되고 있어요. 신규 주문은 잘 안 들어오고 고객 재고는 많고 생산은 최대한 감소시켜서 어떻게든 재고를 줄여가는 과정, 보릿고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가끔 지금 제조업체들의 이제 흐름이 원래 실물 경기에 선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은 크게 선행 지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 서비스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뭐 싸고 이러는 것들 우리가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필수 소비 품목들이 서비스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변화가 크게 없어요.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경기 변화가 있는 품목들은 있습니다. 특히 뭐 빅테크를 예로 들면 빅테크의 주요 수입원은 뭐죠? 광고 수익이에요. 광고는 누가 많이 내죠? 제조업체들이 냅니다. 팔아먹으려고. 자,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처음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지 싶어서 뭔가 잘 안 팔려요. 그럼 어떡하죠? 야, 광고 좀 더 내 해서 광고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업황이 계속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죠? 우리 뭐 사람을 먼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비부터 줄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완전히 서비스업도 나빠지면서 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머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업황이 이리도 안 좋다 그러면 뒤이어서 서비스업의 업황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꼭 이런 거 참고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거 보고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런 뉴스, 이게 단기 트레이더들의 뉴스인가 중장기 트레이더들의 뉴스인가 꼭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저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후원해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그런 소통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 등 이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소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